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닉네임 중복 체크하는 거랑 이름 이메일 중복 체크하는 거 시간 좀 드렸는데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는 방식은 똑같겠죠?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대신에 좀 아니지? 대신에도 아니네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완전 똑같아요. 자, 지금 두 조인 실행하려고 서비스 쪽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똑같이 처리해주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은 보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이 밑에다가 get member by 죄송해요, 닉네임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는 닉네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잠깐만. 아,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이렇게 만들죠. 비슷하게. 멤버 레파지토리한테 get member by nickname 이라고 하는 메서드 똑같이 만들어주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 날려야 되는 쿼리는 똑같겠죠? 조건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닉네임 컬럼에 있는 닉네임이라는 값, 얘를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실행됐을 때 얘가 널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똑같이 -1을 주면은 컨트롤러에서 이제 여기서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뱉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디는 사용 중이지 않은데 닉네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서비스에서 똑같이 1 넘어왔대요. -1. 그럼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진 거니까 이 밑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얘가 -2로 넘어왔으면 그때는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죠. 이거 처리했고. 이만큼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얘는 이름을 get member by name and email 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인자로 2개를 넘겨줘야겠죠? name과 email. 자, 얘는 미리 3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멤버 레파지토리한테 get 이거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리고 레파지토리에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날려야 되는 쿼리는 비슷하겠죠? 대신에 name 그리고 and email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얘는 이름과 이메일이 동시에 중복이 돼야 막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날려보고, 너 이거 중복됐어, 너 이거 중복됐어, 너 이거 중복됐어, 이런 식으로 날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셋 중에 하나라도 리턴이 되고 끝난다면 더 이상 조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 결과를 컨트롤러가 받았을 때 이렇게. 얘는 문구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비슷하게 하죠. 이미 사용 중인 이름과 이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놓고 봤을 때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명확하죠?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메인 핵심 기능 하나, 그 전과 후로 필요한 거, 유효성 검사 플러스 상황에 따른 다른 응답, 그걸 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우리가 아직 JSP를 여기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지금 이 컨트롤러 메서드들이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당연히 JSP가 들어가겠죠? 그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갈 거예요. 상황에 따른 응답과 메인 핵심 기능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증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가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파지토리는 어떤 일을 해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일. 딱 이렇게 역할 분배가 된 거죠. 자,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볼까요? 참, 그리고 이거 get member by name and email, 뭐 닉네임, 로그인 아이디, 얘네들 지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죠. 얘네는 왜 프라이빗일까요? 얘네들은 퍼블릭인데. 네, 컨트롤러에서 얘를 부를 일이 없어서 그래요. 서비스에서 직접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러에서 직접 판단을 할 거였다 라고 한다면 얘네도 당연히 다 퍼블릭이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비스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프라이빗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보고, 자, 지금 두 조인에 로그인 아이디 있고 로그인 비밀번호가 없죠? 패스워드 테스트 5. 제가 아까 DB를 지우고 다시 만들어놔서 2까지 있어요.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 유저 3 이메일 테스트 3. 자, 정상 가입이 될 겁니다. 닉네임이 없구나. 뒤에 닉네임 유저 3. 자, 정상 가입이 됐어요. 이러고 나서 지금 아이디가 똑같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디 체크 뭐라고 할 거고요. 아이디가 바뀌었는데, 얘가 바뀌었는데 이름이 똑같고 이메일도 지금 똑같은 상태죠. 닉네임도 똑같아요. 이러면 일단 닉네임 걸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네임과 닉네임을 둘 다 바꿔주고, 아니지, 닉네임만 바꿔주고 이름과 이메일 똑같이 그대로 두면 이제 얘 가지고 뭐라 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만약에 뒤에 게 만족이 되고 앞에 게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거 알려주는 거고, 앞에 거 만족돼서 뒤에 게 안 됐다 그럼 뒤에 거 알려주는 거고, 이건 이제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시는 부분들일 거니까 걸러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회원 가입된 친구의 개체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검증도 했으니까 얘도 커밋 한번 하죠. 이름을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거 하고 나서 그냥 중복됐다, 아니, 사용 중이다 말해주고 끝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아서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가 어떤 건지까지 보여주면 좋겠죠. 네가 지금 입력한 게 뭐였는지 그런 걸 보여주려면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을 때 일단 얘를 좀 끊어주고,
요 안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제 리턴에 대한 결과를 많이 써야 돼요.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또 함수로 하나 빼서 좀 편하게 이 포매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프린트 ln으로 출력할 때랑 지금 이게 ln 출력 방식이죠. ln으로 출력할 때 변수 사용하는 방식. 근데 f, 프린트 f로 변수 사용하는 방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걔가 더 편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ln 방식이었다면 이걸 f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함수를 하나 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여기다가 string.format 이거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하나 아예 함수를 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util에 있는 걸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util.f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미 사용 중인 id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여기에 %s를 넣어 줄 거고 이 뒤에 로그인 id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러면 제가 f라고 하는 메서드가 현재 없는 상태인데 얘를 하나 만들 때 인자로 지금 두 개를 주고 있죠. 얘를 실행할 때 이만큼이 하나의 인자잖아요. 문자열. 그리고 이만큼이 또 하나의 인자 두 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으니까 만들어 준다고 하면 util에서 만들어질 건데 얘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리턴 타입이, 자, 얘는 이게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어떤 결과가 남아야 되는 애예요. 그래야 리턴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뭔가 남겨요. 근데 우리가 넘겨주는 이 정보만 가지고는 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바가. 그래서 야, 나 판단 못 하겠으니까 일단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을게.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바꿔 써 라고 그냥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리턴을 할 수 있게. 자, 그리고 얘를 이름을 좀 바꿀게요. format. 그리고 얘는 일단 두자. 그리고 여기서 스트링 포맷을 쓸 거예요. 그리고 포맷 받아온 거 넣어주고 이 뒤에 인자로 받아온 거 넣어주고. 자, 그럼 스트링 포맷 안에서는 우리가 서식 지정자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 문자열 그대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스트링 포맷에서 쓸 수 있는 서식 지정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얘 치환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똑같을 거예요. 닉네임. 근데 얘는요, 빵꾸가 두 개 나야 되죠. 이름과 이메일 빵꾸가 두 개가 나야 돼요.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미 사용 중인 이름과 이메일입니다 라고 해야 되죠. 자, 구멍이 두 개예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값도 두 개가 되겠죠. 네임과 이메일. 자, 그럼 F 못 쓰죠. 이게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뭐가 있어요? 오버로딩. 네, 오버로딩. 그래서 이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른 거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쓸 일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그때마다 매개 변수가 몇 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여기 막 한 6개, 7개 들어오면 어떡해요? 또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게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사실 이걸 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지금 util 안에서 얘가 스트링으로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걸 많이 쓸 것 같으면 사실 문자열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올 거잖아요. 인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서식 지정자는 뭐 정수도 가능해, 문자도 가능해, 이런 거 다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받아오는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바꿔 끼울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이야 뭐 그냥 이런 걸로 일단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개수가 문제인 거잖아요. 개수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야 뭐 둘째 치고 일단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 더 많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름을 이거 말고 이걸로 바꿀게요. 자, 이게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오브젝트 타입 뒤에 점점점을 붙이고 이 변수 이름을 세팅을 해주면 이 자리에요, 여기에 들어온 매개 변수들이 쭈루루 순서대로 세팅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당장 에러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얘가 잘 나온다면 해결이 된 거겠죠? 여기서 지금 네임과 이메일 두 개가 넘어오고 있는데 얘 지금 args라고 하는 args가 하나가 받고 있어요. 점점점이라고 통해서 얘가 처리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진짜로 네임이 들어오고 이메일이 들어와야 빵꾸 두 개가 나 있는 빵꾸에 알아서 각각 치환이 돼서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얘도 바꿔놓고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셋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러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F4키 그대로 누르면 똑같은 메시지 나오겠죠? 잘 나오죠. 두 개의 빵꾸가 각각 치환이 잘 돼서 잘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얘는 하나밖에 써있지 않지만 이 점점점이라는 애 때문에 얘가 순서대로 뒤에 와서 꽂힐 거라 이런 처리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보지 않아서 이게, 근데 해볼까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죠? 만약에 어차피 다 스트링 넘어오고 있으니까 되긴 할 것 같은데 안 될라나? 다른 거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해보죠. 되기는 하는데 오브젝트 쪽으로 권유를 하나 보네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가 봐요. 그냥 이런 타입에 쓰는 거는. 이렇게 변수.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을 그냥 스트링으로 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반환하는 건 스트링이니까 여기가 오브젝트, 계속 오브젝트일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근데 얘는 이게 더 좋다고 하니,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아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좀 난해한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는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운 거죠. 그때는 가능한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딱히 없어요. 근데 처음에 스트링으로 해야 돼. 포맷 쪽은 다. 어떤 거요? 이거요? 네. 얘는 스트링으로 받아야죠. 왜냐면 얘는 문자를 넘길 거잖아요. 이거 넘길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 치환할 수 있는 서식 지정자를 입력한 문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문자를 넘겨주는 자리니까 얘는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게 맞죠. 얘한테 이런 거 넘겨줄 거 아니잖아요. 이런 출력한다고 하는 거에 의미가 없죠. 처음에 인트 값으로 들어오면 여기도 따로 해줘야겠네요. 지금 얘가 인트 값으로 들어오면요. 네. 얘가 인트 값으로 들어오면은 애초에 스트링 포맷 안에 여기 자리에 못 들어가요. 스트링 포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때 썼죠. 그 서블릿 처음 할 때 직접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메시지 리턴하는 과정에 서식 지정자 쓰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가 프린트 F 같은 거 못 쓰니까 그때 썼던 게 스트링 포맷인데, 그 친구는 이제 첫 번째 인자는 무조건 문자열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자열의 서식 지정자 부분에 뒤에 오는 변수들이 치환되어 들어가는 그런 함수니까 애초에 이거 보시면 돼요. 네, 들어가서 보죠 그냥. 보면 첫 번째가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겁니다. 또 웹이가 또 다 스트링으로 맞잖아요. 그거는 파라미터.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를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이걸로 받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보여줄 문자를 화면에 응답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원래 들어있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 굳이 여기 들어가서 까보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들어가서 하면은 힘들다고. 근데 이제는 슬슬 가벼운 거 하나쯤은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그럼 이거 보고 설명은 읽어도 이해를 못해도 되고 이게 봤을 때 아 얘네 리턴이 스트링이네, 얘네 인자를 이렇게 받네, 그리고 하는 일을 보니까 뭐 포매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를 해서 toString 결국 문자를 리턴하겠네, 그리고 이걸 리턴하는 건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기본적인 거는 해석이 가능한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막 이걸 보면서 들어와서 이걸 다 읽어보란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것만 딱 이것만 보고, 그리고 포매터가 뭔데? 한번 포매터 가보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구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고 로케일, 카테고리, 포맷, 스트링 빌더? 이게 뭐지? 몰라도 돼요. 구글로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만들어 본 건 직접 이걸 사용해 보기 위함이고 그냥 스트링 포맷 쓰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하나 처리를 했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 그때 util에 f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쓰면 된다. 혹은 앞으로 이제 또 그런 것도 할 거예요. 리절트 데이터라고 해서 아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 클래스 안에서 이제 이런 응답에 대한 처리들을 해버릴 거예요. 제이슨 형식이긴 한데 어쨌든 객체 형식으로 리턴 값을 줄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할 건데, 그렇게 들어가면 오브젝트 같은 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리턴 타입에. 그냥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상사가 야, 지금 이 프로젝트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 보고해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고를 저 뭐 기능 10개 있는데 그 중에 1번, 3번, 7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상사한테 이제 좀 뭐랄까, 상사가 네가 1부터 10까지 있는 일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137 완료했어요 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보고서 양식을 좀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이런 기능들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양식을 좀 만들어서 보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이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상할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결국 뒤로 쭉 이어지면서 완성이 돼 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큰 미래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것까지 완료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커밋하고, util f 자, 공유를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자, 이런 거 하나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 페이지 방금 전 커밋한 거 밑에
weberd라고 해서 aquerytool.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 링크가 하나 올라갔거든요.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여기 자, 얘는 ERD라고 하는 산출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냥 온라인 툴이에요. 우리가 코드펜에서 HTML, CSS 이런 거 해볼 수 있듯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ERD입니다. ERD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기획 단계에서 뭐 DB 설계서, 아니면 화면 정의서, 아니면 요구사항 정의서, 이런 문서들을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획 단계 회의 혹은 미팅 이런 데를 주니어 개발자가 참여할 일은 거의 없지만, 시니어 개발자들이나 뭐 경영진들이 참여를 해서 기획을 꾸리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문서를 만들으라고 우리한테 업무를 주긴 해요. 혹은 이 문서를 기획 단계에서 안 만들고 이런 거죠. 요구사항 정의서는 기획 단계에서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보고 개발을 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있는 건데, DB 설계서도 간단하게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면 정의서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기타 등등 이제 산출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는 뭐 미리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ERD 작업은 직접 할 일이 거의 많지는 않겠지만, 이걸 알아야 한 번쯤은 봐뒀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아, 이거 그때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들이 정의되어 있는 문서예요. 실제로 개발자가 이걸 보고 개발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게시판에는 첨부 파일이 한 번에 10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이런 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좀 더 정형화된 말로 정리를 해놓은 문서가 요구사항 정의서인데, 우리는 이 글을 보고서 제가 만약에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나는 게시판에 첨부 파일 기능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 첨부 파일 기능을 만들었을 때 게시물이 첨부 파일이 이제 올라가는 개수나 한 번에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개수나 이런 것들도 개발자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플러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얘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개발을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주니어 개발자들이 업무를 분담받으면서 보고 만들어야 되는 문서가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예요. 이게 요구사항 정의서고, 이제 얘보다는 얘가 먼저. 자, 화면 정의서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보게 될 화면을 미리 간단하게라도 구상해서 정리해둔 문서. 자, 이거는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PPT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였지? 그냥 문서 툴로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최종 목표가 얘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 한 번에 다 처음부터 못 생각하겠죠. 만들어 가다 보면 얘가 이걸로 바뀌면 좀 더 이쁘겠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완전 세세한 디자인을 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이 이렇게 있다. 자,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켰을 때 우리 웹이다 라고 하면 이쪽에는 로고가 있고, 이쪽에는 메뉴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 메인 컨텐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나마 버튼 디자인 같은 거를 좀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는데 그림만 그리고 끝이 아니라 얘를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세스가 다 적혀요. 1번 로고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간다, 그러니까 메인 홈페이지로 간다. 2번 무슨 메뉴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한다. 3번 뭐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메뉴를 누르면은 이 밑에 2차 메뉴가 나온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초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디테일하게 다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게 화면 정의서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약간 사용 가능한 범주 내에서, 만약에 이제 지도 관련된 사이트다 그럼 요 안에다가 지도도 붙여넣기 해야 되고요. 최대한 많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니 어디 갔어? 있다. 이 화면 정의서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 담아줘야 얘를 보고 일을 하는 웹 퍼블리셔 혹은 웹 디자이너, 이분들이 이 화면 정의서 보고 화면을 찍어줘요. 근데 여기가 너무 대충 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되어 있는 만큼만 찍어주거든요. 그럼 나머지 개발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러기 싫으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만약에 회사 내에 이 웹 퍼블리싱 하시는 직원분이 따로 있다면 그럼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정의서까지도. 근데 그런 분이 없다면 보통 외주 업체한테 맡기거든요. SI는 이 퍼블리싱이나 디자인 쪽은 외주한테 맡기고, 그 외주 업체가 이 정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화면을 HTML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럼 우리는 그 HTML 문서를 받은 걸 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이런 거예요. 껐나? 자, 이런 모양을 화면 정의서에 그려져 있는 대로 만들어서 주세요. 그럼 처음에 딱 받으면 이런 버튼이 있죠. 이거 다 버튼으로 누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눌러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냥 HTML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요, 기능이. 그럼 우리는 그 화면을 받은 걸 가지고서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JSP나 이런 데로 옮긴 다음에 거기다가 실제로 스크립트 아니면 뭐 백단이랑 연결 이런 걸 통해 얘네가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웹 개발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화면을 직접 구성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한 수정 제외하고는. 그래서 처음에 딱 HTML 화면 받아서 띄워놓으면은 페이지 다 만든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직접 이런 거를 최대한 안 건드리기 위해서는 얘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퍼블리셔 분들도 그렇고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우리랑 사이가 좋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화면 정의서. 그리고 이제 이 DB 설계서, 얘네들은 좀 지울게요. 얘 같은 경우는 부르는 말이 좀 많아요. 그냥 DB 설계서라고도 하고요, 그냥 DB 정의서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테이블 정의서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레이어 정의서. 되게 부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떤 말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아요. 뭐 하겠어요, 얘는?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둔 문서예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 안에는 테이블들 간의 관계, 그리고 뭐 필요한 테이블, 이거랑 그리고 뭐 인덱스라던가 그냥 다양하게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설계서 적이되어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그 테이블 안에 컬럼도 만들고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 주는 거 있으면 그것도 넣어놓고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초기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끝까지 운영되기 위한 완벽한 DB 설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고 해봤자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생기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바뀌어버리면 테이블이 변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초기 기획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난 A라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갑자기 죄송해요, A.B로 해주세요. 그럼 A.B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테이블이 좀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돼요. 그럼. 근데 잠깐만 녹화를 끌게요. 아무튼 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부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ER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서를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지만 ERD 문서가 있다면 얘를 보고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 뭐 유료 버전 뭐 로그인을 하고 이러면은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다가 아이디. 여기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컬럼들을 우리가 그전에 만들던 방식대로 좀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로지컬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작성한 이런 방식이 이제 ERD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얘한테는 물리 ERD가 있고 논리 ERD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적은 이거는 물리 ERD예요. 물리 ERD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모든 컬럼과 그 테이블이 컬럼들이 가져야 되는 뭐 이런 속성들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방식이 물리 ERD예요. 그럼 물리 ERD만 있으면 되지. 논리는 뭐예요? 논리는 이 컬럼들의 의미 같은 거를 그냥 좀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거예요. ID 작성일 가입일이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건 넘어가고 로그인 ID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이게 논리고요, 이게 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취향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먼저 하냐, 저는 솔직히 제 입장은 제가 만약에 이게 설계를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얘로 시작해서 얘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그냥 끄적일 때 우리가 편한 대로 끄적이다가 그 끄적인 걸 가지고 물리를 만들어내면 편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얘네 둘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애들인데 물리, 논리 둘 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ERD가 있으면 우린 물리 ERD 보고 테이블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컬럼명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 보고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적어줄 거면 사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엑셀에다 정리해도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적어줄게요. 여기 멤버, 그리고 여기는 뭐 아티클 이라고 했을 때 ID 필요하고 ID 여기에 멤버 ID ID 얘는 int 그리고 뭐 타이틀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대요. 그럼 테이블 두 개죠.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게 돼요. 보통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ERD를 지금 제공하는 이런 온라인 툴이냐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램도 많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그런데 툴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여기 있는 걸 끌어다가 여기다 왔죠. 그랬더니 얘네가 연결이 됐죠. 자,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네, 이게 제가 잘못 연결을 했네요. 잠깐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선이 말하는 거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테이블이 이 다른, 그러니까 아티클 테이블이 지금 멤버 테이블한테 뭔가를 참조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관계들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릴 때 얘가 어디였더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있을까? 이거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관계선 표기법이 화살표 연결선이 있고요, IE 표기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화살표 연결선이 없이 다 이거였어요. 뭐 보면은 이상하죠?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옛날에는 ERD가 다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데, 안 나왔네. 이미지를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테이블을 설계하고 나면 ERD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3개로 시작했고 동그라미 있고 하나로 끝나고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거 읽는 법이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냥 뭐 1대 다냐, 1대 1이냐, 다대 1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다대 다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하면 구글링 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고, 요즘에는 좀 간편하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해요.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만들게 되시면 그때 가서 이게 뭐였지? 하고 구글링 좀 해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일입니다. 이거는 좀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할 당시에 저는 ERD를 한 번도 안 그렸어요. 저한테 안 시키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항상 ERD를 스킵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ERD를 그린 적이 없어요. 일하면서. 물론 ERD를 그리라고 줬으면 저는 바빠서 못했을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산출물 작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ERD는 이런 거다 정도로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툴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흔한 링크 하나 달아 드린 건데, 실제로 회사에서 만약에 ERD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 툴보다 프로그램이 나아요. 프로그램이 좀 더 편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때는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ERD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뭐 토마토 ERD였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무료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ERD에 대한 소개도 좀 드렸고, 이제 오늘 회원가입 기능 만들면서 이제 util f, util empty 이런 것들을 함수를 좀 빼서 작업하는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내일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result data라고 하는 클래스를 아예 하나 빼서 얘가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당장은 이해 안 돼도 돼요. 내일 하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은 이해 안 돼도 되고 얘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다 라는 거를 막 정확하게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만 그냥 보셔도 괜찮은 친구인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 미래도 아니죠,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사용될 비동기 아작스 통신을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 양식이 있어서 이걸로 프로젝트가, 내 코드들이 좀 통합이 된다면, 통일성을 가진다면 훨씬 깔끔하고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하는 작업이니까 좀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평소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